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기술이 미국에 침투했다. 2. 뛰어난 세계 표준. 3. 일본은 충분히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에는 편리하고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라고 극찬받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보신 분들은 도쿄의 지하철역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환승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노선에 상관없이 모든 지하철과 버스로 환승 가능한 교통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착 열차의 운행 정보와 도착 시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교통카드 발매기 등에 지원되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해외 이용객들의 지하철 이용을 편리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하철의 이런 놀라운 시스템은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지하철을 접한 외국인들은 가장 먼저 편리한데 깨끗해서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시하게 여겼던 시스템 하나하나가 사실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만의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은 서울 지하철의 최고 장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많은 도시에서 이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무료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서울 지하철 교동 시스템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리프 어드바이저는 지난해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소개하며 한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4G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입니다. 영국 BBC는 세계 지하철과 비교해 서울의 4세대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를 세계 최고 시스템이라 극찬했습니다. 미국 CNN도 서울 지하철의 무선 인터넷을 소개하며 서울 지하철은 모든 역과 구간에서 휴대폰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지하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는 그저 너무 당연해서 평범해 보였던 실시간 열차 도착 알림 서비스와 행선지 안내 게시기 역시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우리만의 IT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원스톱 엘리베이터 역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서울 지하철 전체 역 중 88%가 엘리베이터만을 이용해 승강장에서부터 출구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런던 지하철의 3배가 넘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으로 승객들의 편리함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서울 지하철 교통 시스템은 이제 해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교통공사는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에 서울 지하철의 기술력을 수출했습니다. 시드니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인 서부선, 서부공항 라인의 운영 사업을 수주해 지하철 노선 설계부터 시공, 운영,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컨설팅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2017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철도 사업에 진출해왔습니다. 시드니 메트로 서부선은 호주 최대 대중교통 계획 시드니 메트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민자 유입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이로 인한 시드니 광역도시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도시철도 노선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서울 지하철을 타보고 놀라는 점 중 대표적인 것은 결제, 환승 시스템이 아주 쉽게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티머니는 일찌감치 뉴질랜드의 한국과 같은 대중교통 결제 및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해외로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티머니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태국, 몽골, 콜롬비아 등 세계 곳곳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하며 사업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뉴질랜드 웰링턴 지역의 전체 철도 노선에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을 도입해 2008년 뉴질랜드 웰링턴 버스 노선 이어 철도로까지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을 확대했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5개 철도 전 노선의 교통요금 정산을 티머니가 다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티머니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 교통 정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버스 결제 시스템, 콜롬비아 보고타의 승하차 단말기와 유무인 충전기, 휴대용 검표기 등을 공급했는가 하면 태국 방콕에는 통합교통 카드 시스템 정산센터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중심부까지 뚫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워싱턴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을 따낸 겁니다. 2003년 중국 광저우에서 시작된 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을 당시 광저우 지하철 사업을 하던 외국계 회사 직원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현장을 지키며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바로 삼성 SDS였습니다. 마그네틱 카드 대신 코인 모양의 무선통신 승차권을 도입한 세계 최초 사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후 삼성 SDS 출신 직원들이 독립해서 만든 중소기업 S트래픽은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선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지하철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을 따냈습니다. 당시 S트래픽은 미국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 시장의 80% 이상을 잡고 있는 현지 기업과 경쟁에 이긴 것으로 한국 강소기업의 실력을 확인한 워싱턴 지하철공사 측은 이후 S트래픽의 일감을 더 늘려주게 됩니다. 이후 S트래픽은 기술로 미국의 심장부를 뚫은 강소기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미 워싱턴 지하철 프로젝트를 이끈 문찬종 S트래픽 대표는 2003년 삼성 SDS 사업팀장으로 광저우 사업을 수주한 장본인이었고 팬데믹을 이겨내며 워싱턴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해낸 기술 인력들은 20년 전 광저우 현장을 지킨 바로 그 직원들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S트래픽의 장인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에 익숙한 직원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 발권 시스템 분야에서만큼은 알스톰, 지멘스, 탈레스와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과 IT를 동들어 국내 기업이 미 정부 기관의 교통 IT 사업을 따는 것은 S트래픽이 최초여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심쩍어하던 미국 도시들이 워싱턴 지하철 사업을 보며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최근 S트래픽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 게이트 구축 사업까지 따냈습니다. 계약 규모는 옵션을 포함해 4,700만 달러, 약 610억 원으로 향후 3년간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설립 10년 된 벤처기업이 대기업도 뚫지 못한 세계 최대 교통시장의 K교통 시스템을 수출했고 서울 지하철 요금 결제 시스템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식하는 셈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한국 기업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얘긴데요. 특히 부정승차 방지 기술을 수출한 것은 한국의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S트래픽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교통운영기관인 BART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교통운영기관으로 오랫동안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지역만 해도 부정승차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2,500만 달러, 약 320억 원에 달해 불필요한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트래픽의 자동 발권 시스템 게이트 사업을 맡긴 겁니다. S트래픽은 부정승차 방지 솔루션이 강화된 슬라이딩 도어형 게이트와 고객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인공지능 카메라 감지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기술평가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더구나 S트래픽은 이번 수주를 통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부정승차 방지 해결책을 모색 중인 것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도 부정승차 방지 이슈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더 사업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지하철을 넘어 철도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호주 현지 교통전문업체 다우너는 호주 퀸즐랜드 주 주정부가 진행 중인 6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가 하면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이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 구매 사업을 따내려 하고 있는데요. 만일 한국이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낼 경우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고속철을 수출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네음시티의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네음시티 내 철도에 투입될 고속철 480량, 지하철 160량 등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로템 이미 이집트 전동차 및 현지화 사업을 수주해 중동 국가에서 신뢰를 얻었는데요. 수도 카이로의 핵심 철도 노선인 2호선과 3호선에 들어갈 전동차를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하철 교통 시스템을 넘어 철도와 고속철까지 K교동 시스템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 그리고 미국의 핵심 도시로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수백조 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뒤통수를 친 데 이어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은행 중 하나가 한국계를 차별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끈질긴 한국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을 한국계라는 이유로 차별한 미국 월가의 은행을 송두리째 초토화시켜버렸는데요. 월가에서 일하는 한국계 여성 임원이 여성과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월가의 투자 회사인 베어링스, 베링즈 LLC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이 투자 파트너인 한국인을 눈엣가시, 누선스로 묘사하는 등 아시안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언행도 일삼았다는 주장입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제시카 리, 사진 베어링스 오리지네이터, 자산 보유 관리 책임역는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주 법원에 베어링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성별과 국가 출신에 따른 차별이 만연한 사내 분위기로 인해 리 씨가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리 씨는 칼라일 그룹에서 상무를 거쳐 2017년에 베어링스에 입사했습니다. 베어링스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서 영업 중인 사모대출 펀드 운용 회사입니다. 리 씨는 탁월한 업무 성과를 냈음에도 회사 측으로부터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리 씨는 직접 유치한 사모 대출 규모만 4.56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과가 높았지만 약속한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오히려 더 낮은 성과를 낸 백인 남성 동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등 혜택을 줬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낸 백인 남성 동료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일부는 오히려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임원에게 차별에 대해 이메일로 항의하자 하위 고과자들이 참여하는 업무 개선 계획의 대상자가 됐다는 보복성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씨 측은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방해를 받는 일도 이뤄졌다고 소장에서 강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지난해 영업팀과 직접 만나는 주요 회의에는 업무 당사자임에도 아예 초대를 받지 못했다며 대출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해 클라이언트 명단 공유를 요청했지만 검색에만 수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고 소장에 따르면 베어링스의 임원들은 한국인 고객들에 대해 차별적인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들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한국 투자자는 대처가 필요한 방해 요소다. 쓸데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 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리 씨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져 주요 고객임에도 이렇게 뒤에서 한국인을 욕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꼽히는 월가는 백인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어링스의 경우에도 임원이나 영업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에 여성이나 아시안이 거의 없다는 주장입니다. 리 씨는 베어링스에 여전히 재직 중입니다.
미 시의 법률 대리인인 존 싱어 씨는 탁월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기회의 차별을 받고 승진의 기회에서도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러한 일이 이슈가 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은행에서 한국계 여성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동안 월가에 고착됐던 백인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질타를 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월가의 한인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면서 사건이 너무나도 커져버렸습니다. 월가의 비영리 한인 네트워크 KFS, 코리아 파이낸스 서사이어티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주요 투자은행으로 진출한 한국계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투자은행을 비롯해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헤드급이 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면에서 회사의 투자 전략과 성과를 소개하고 개인의 이야기도 풀어낼 정도의 위치가 된 거죠. 이처럼 한국계가 뭉친 것은 두각을 나타낸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주기 시작한 덕분입니다. 현재 KFS 공동이장은 마이크 주이찬, 샌더 허가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95년 골드만삭스 본사에 입사한 100명 중 2명뿐인 한국인이었습니다. 마이크 주는 2019년부터 거대 금융그룹인 보아 투자은행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 COO를 맡고 있습니다. MIT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크레디트 스위스 등에서 근무한 뒤 메릴 린치, 현보아로 이직하며 투자은행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 최고 경영자 레벨에 올랐습니다. KFS의 또 다른 리더 김선홍 씨는 앵커리지 캐피털 그룹 이사로 컬럼비아대 출신인 마크 김은 메릴 린치에서 투자은행 업무 경력을 쌓은 뒤 세계적인 사모펀드 TPG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사건에 KFS가 그룹 차원에서 나서게 되면 베어링스는 한순간에 월스트리트에서 매장될 정도죠. 게임 미국 정치계에서도 두 팔 벗고 나서 한국인의 편에 서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치계에서도 한국계의 영향력은 최근 너무나 막강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계 영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 공화 캘리포니아 2-3일 현지 시간 미국 하원에서 한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 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한미 관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과의 민감한 외교 쟁점 등을 다루는 주요 의회 직책인 인도 태평양 소위위원장을 한국계 의원이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7대 의회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외교 문제를 아시아, 태평양, 중앙아시아, 비확산 소위에서 다퉜으나 이번 118대 의회에서는 그 명칭이 인도, 태평양 소위로 변경됐습니다. 뉴욕시 차원에서도 한국을 대신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계 교포가 시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됐었죠. 뉴욕 시의원의 한인이 당선된 건 사상 처음 나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 문화 중심지인 뉴욕의 정책 결정에 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뉴욕 한인계가 미 주류 사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밀인 수율, 수솔, 생산품 중 정산품 비율과 생산량, 핵심 소재, 공장 가동률 등을 제출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반도체 보조금 신청 기준을 밝힐 때부터 현금 흐름,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표, 예상 수익을 포함한 재무 계획서를 요구했는데요. 이번에는 수율과 관련된 극비 정보와 생산량, 핵심 소재, 고객사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도 낱낱이 모두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독소 조항이란 지적이 미국 안팎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깐깐한 기준을 내놓은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미 상무부는 27일 현지 시각 반도체 기업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같은 민감 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생산과 공장 운영은 물론 회사 경영 전략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수단이 있다.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대만 TSMC와 같은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어디인지를 대외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과 LED 헤드램프 등을 생산한다고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이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어느 반도체 기업의 생산을 맡겼느냐에 따라 제품의 종류와 성능, 경쟁력 등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이 내부 보고서에 애플을 미주양 기업이라고만 언급하는 것도 이 같은 고객사를 의식해서입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선 생산 캐파, 즉 생산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는 수율이 대표적입니다.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최대 칩, IC의 개수 대비 실제 생산된 정상 칩의 개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율이 높으면 재료의 사용량이 줄어들어 제조원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율을 밝히는 순간 해당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이 그대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재고와 생산 능력 등이 밝혀지면 반도체의 전반적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은 반도체 기업이 해외 PC 업체 등 주요 고정거래선과의 협상을 통해 장기계약 형태로 결정하는 공급 가격입니다. 만일 반도체 기업이 처리해야 할 재고 수량이 많다고 알려지면 고정거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상무부가 이날 요구한 정보에는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 종류별 생산량, 공장 가동률, 판매 가격, 수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장 운영자, 생산 감독자, 엔지니어, 관리자 등 전체 직원의 유형과 급여, 기업 판관비, 마케팅 비용, 연구개발 R&D 비용까지 요구했습니다. 모두 반도체 기업들이 철저한 대외비로 유지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내부 수익률, 부채 상환 지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질소, 산소, 수소, 황산 등 화학 소재와 기타 소모품 비용까지도 적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이 모든 극비 정보들을 바로 내일까지 전부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국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에 초과이익을 추산해 일정 부분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 기업의 재정 상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심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제출하는 엑셀 파일은 사업성,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도체 패권을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뺏으려는 미국의 갑질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에 더해 97쪽짜리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현지 반도체 공장 직원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하며 유지할지에 대한 계획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육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내건 조건에 더해 근로자들이 보육시설을 중저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수집한 삼성전자, TSMC의 핵심 기밀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는 7나노, 밀리미터, 1나노는 10억 분의 1미터 이하 최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는 그 자체로 핵심 기밀일 뿐 아니라 이를 산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TSMC가 공장을 건설하는 파운드리 분야는 고객사의 다양한 주문에 따라 수율이 제각각이라 이를 일일이 예측해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조금 규모가 워낙 크고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의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재계에선 미 정부가 연일 내놓는 무리한 반도체 정책에 자국의 정치 상황이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까다로운 조건에다 각종 노동, 교육 정책까지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 건설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대규모 적자 상태에 나며 이런 여건이 지속되면 보조금 신청 여부와 공장 완공 시기 등을 면밀히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깜짝으로 중국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 답답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에서의 일정 대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회장은 행사 마지막 날 리창 총리 등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고위 인사들과도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개막에 앞선 지난 24일에는 시 주석의 대표적 측근 중 한 명인 천민월 텐진시 서기와 면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30조 원을 중국에 투자한 삼성에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과는 달리 아무런 극비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원금을 약속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삼성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0%입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순간 글로벌 시장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TSMC까지 합세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과 TSMC가 한 번에 미국의 등을 돌리게 되면 바이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과 TSMC 파운드리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을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모든 대기업들이 한순간에 마비되어 버립니다. 세계 위 GPU 회사 엔비디아와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 애플,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도 모두 마비되어 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도 자동차 생산을 완전히 멈춰버려야 합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공장이 완공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인텔의 파운드리는 삼성과 TSMC에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구를 위해서는 수십 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TSMC도 삼성의 편에 서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던 TSMC가 반대로 중국에는 조단위 투자를 알렸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는 중국 난징 공장에 추가 반도체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28억 달러, 약 3조 1130억 원을 투자한다고 알렸습니다. 중국도 대만 모든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와중에도 TSMC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퍼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TSMC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회생시키려다 날벼락을 맞은 바이든. 한국에 제대로 열받은 바이든이 이제는 대놓고 일본에만 특혜를 주며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깃은 미국에서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한국의 현대기아차. 바이든이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한국의 현대기아차에는 뒤통수를 치더니 IONIQ 한국에 비해 미세먼지 수준으로 투자한 일본에는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대놓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이 속한 미국 민주당의 핵심 의원마저 바이든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며 이런 식으로 황당한 차별외교를 하다가는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